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제목을 그 항만 입출항 비용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지금까지 기록한 그 자료들을 보면 크게 화물에 대해서 선사 입장이거나 그리고 뭐 항만 하역사 입장에서 뭐 하역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선사의 운임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비용 부대 비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자료를 좀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요. 항만에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게 되면 그 선박에 대해서 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선사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그 되게 이제 육상에서 발생하는 원가 위주로 좀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고, 뭐 예외적으로 이제 뭐 운항팀이나 항무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그리고 원가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선박이 뭐 항만에 입출항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선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좀 아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선박과 관련된 비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선박이 항만에 들어오면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선박 뭐 허즈번딩 에이전트나 이런 대리점에서 선박 재원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뭐 ship's particular라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 선박의 뭐 중량 톤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화물에 어떤 화물이 실려 있느냐, 그리고 선원들은 뭐 몇 명이냐, 선박이 뭐 어느 나라를 경유해서 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런 주요 기항지나 선원 명부, 적하 목록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박 재원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뭐 세금이죠. 세금이고 그 다음에 시설 사용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특별히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 CIQ 업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경과 국경을 오가는 뭐 그런 외국 항행무역선의 경우에는 화물에 대해서, 그죠? 어떤 화물이 들어오는지 세관에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선원 명부, 뭐 그 들어오는 선원들이 뭐 체류하게 되는 선원들이 뭐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리고 뭐 어느 항구들을 이전에 기항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뭐 들어왔다가 뭐 임시 하륙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뭐 배에서 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10명이 들어왔는데 뭐 10명이 출항을 하지 않는다,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출입국 관리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항행무역선의 경우에는 뭐 선원 명부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부산항에서 뭐 선원 교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명부들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항하는 그 전 포트에서 무슨 뭐 오염물질 같은 것을, 오염물질이 뭐 유입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감염병, 전염병들이 뭐 선원이나 아니면 그 선박을 통해서 유입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검역 당국의 그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그리고 검역소, 이런 세 가지 업무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CIQ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들어올 때 그 과세,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과세 표준을 잡아야 되겠죠. 선박 재원에 있는 총 중량, 총 톤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출하게 된 선박 재원을
근거로 입항료, 관제료, 접안료,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묘방료, 혹은 이거를 뭐 정방료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입항, 관제, 접안, 묘박, 그리고 도선료, 요금들을 산정할 때 이런 선박제원에 제출된 총 톤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항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입항료는 일종의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항료 안에는 여기 있는 관제료는 우리 그 수역에 있는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설 사용료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외국 무역선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VTS 그런 관제 서비스도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세금 징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수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세금으로 시설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죠. 접안료 여기 더키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도크는 말 그대로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의 암벽을 얘기합니다. 그 암벽 같은 경우에도 뭐 민자부두와 그 다음에 임대부두 간에 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임대부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하부 구조들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사용 기간 동안에 선박이 접안하는 동안 이제 접안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부두 접안 시설에 바로 붙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묘박지에서 닻을 놓고, 묘박이잖아요. 그죠? 닻을 놓고 대기하는 또 수역이 있을 겁니다. 그 수역 사용료에 대한 묘박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입출항할 때 수로 안내인이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뭐 파이로트, 도선사 이제 들어보셨죠? 그런 도선사하고 그 선박이 들어올 때 그 접안하고 이안을 도와주는 터그보트, 이런 예인선 사용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비용이지만 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줄잡이, 뭐 강치방이라고 하죠. 그 용어를 이제 그 줄잡이로 조금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 강치방, 줄잡이 그런 비용들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암벽 사용료에 있어서는 그 화물에 있어서 또 와피지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박에 대해서 암벽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키지 그리고 접안료라고 해서 선박 회사에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화물에 대해서는 와피지라는 이름으로 화주에게, 뭐 수입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그 암벽 사용료를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암벽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박에 대해서 그리고 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청구는 아닙니다. 선박에 대해서, 화물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접안시설 사용료를 이제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신항이죠. 부산 신항의 도선점을 제가 위치를 잡아보니까 대충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북위 35도에 동경 128에 48분 뭐 이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위치를 제가 잡아보니까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VTS 관제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신항 내에서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현황들을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이 파이로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도선사 승선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겠죠. 선박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도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선박의 접이한 시에 또 필요한 터그버트, 예인선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 수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수로상에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항로 표지들을
도 이용을 하고 여기에 관제 서비스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비용들을 그 포트듀 입항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합니다. 입항 때도 받고 출항 때도 받고 그렇게 두 번을 받습니다. 접안을 했습니다. 그죠? 접안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암벽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 하역 작업하고 있는 동안 그동안 발생하는 비용들이 접안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선석이 바로 이제 나지 않는다. 선석이 없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묘박지는 아닌데 그냥 뭐 묘박지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스탠바이 여기서 그 선석이 날 때까지 이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닻을 놓고. 그럼 여기에 묘박지에서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또 비용도 여기 보시면 묘박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에서 그 청구를 합니다. 입항료, 관제료, 접항료, 묘박료까지 항만공사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OCL 싱가포르이라는 10만 톤이 조금 넘는 그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에 접안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화물 작업을 하기 전에 적하 목록도 제출이 됐고 선원명부하고 주요 기항지 뭐 이른바 CIQ 업무를 위한 그런 서류들이 이미 이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CIQ 업무가 진행이 되고 나면 다 완료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역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금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EDI를 통해서 뭐 적하 목록이나 선원명부, 그다음에 주요 기항지 이런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검역소에서 실제 선박에 승선해서 뭐 청결도를 뭐 검사를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선원 중에 정체 모를 뭐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선원은 없는지, 그로 인해 국내에 그 병이 그 유입될 위험성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할 때 뭐 무전 검역이냐, 그 다음에 승선 검역이냐,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전 검역은 검역관들이 승선하지 않고 그냥 무전 검역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승선 검역은 말 그대로 배에 올라서 실물을 보면서 이제 점검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선 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가 접안하고 나서 실제 그 하역 작업이 시작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OCL 싱가포르이라는 이 모선의 선박 재원을 제가 필요한 것만 조금 일부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 호출 보호부터 뭐 등록국, 그다음에 건조 연도, 그다음에 톤수가 총톤수하고 순톤수하고 두 개만 지금 제가 가져왔었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 사용료 계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그로스톤 총톤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배가 크네요. 10만 톤이 조금 넘는 게 아니고 거의 15만 톤 정도가 되네요. 13,000 TU. 여기에 보시면 선박 재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박 재원들은 뭐 인터넷에서도 요즘 뭐 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항구들을 주로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직전 포트가 어디인지. 이 선박은 부산하고 미주소환 롱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 15만 톤짜리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왔을 때 선박에 부과되는 입항료, 세금이면서 동시에 항로 표지 등 이 시설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들이고요. 제가 입항료하고 관제료를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실제로 관제료는 이 입항료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두에 접안해서 그 접안 시설을 사용하는 접안료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두에 바로 접안하지 못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하는 경우에 또 별도로 발생하는 묘박료,
그리고 뭐 도선료, 예인선 이용 금액을 포함하는 도선료를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 놓은 그 엑셀 테이블은 제가 미리 조금 조사를 해서 그 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입출항료, 항로표지료, 정박료, 접안료, 도선 예선, 그리고 줄잡이까지의 비용들입니다. 그 도선 예선, 그 다음에 강치방 줄잡이, 뭐 이런 비용들은 그 타리프가 별도로 이제 나온 게 없거든요. 없어서 그냥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출항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만 톤이었죠. 정확하게 얼마지? 141712 141712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제가 좀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만시설 사용이 뭐고 부과되는 비용들이 뭐가 있고 뭐 하면 면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별표에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 요율 및 산정 기준을 보고 제가 필요한 것만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의 입출항료, 이게 포트듀라고 되어 있죠. 징수 대상 시설은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그리고 항행보조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 톤당 135원이다. 그리고 선박 입출항료에는 항로 표지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톤당 135원인데 그중에 24원, 톤당 24원은 항로 표지 사용료라는 말이네요. 그죠? 제가 요거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톤당 135원 중에 111원은 순수히 입출항료 세금조에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에이드피라고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포함을 했다는 말은 아마 입출항료에 묶어서 선박회사에 청구를 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 기억에 입출항료하고 항로표지료를 별도로 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맞게 135원 중에 111원하고 24원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놔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입항 출항 두 번 하게 되겠죠. 만약에 14만 톤짜리 선박이 들어오게 되면 입출항료만 해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네요. 그리고 항로표지료도 680만 원 정도 해서 입출항료만 약 4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죠? 접안료를 보겠습니다. 접안료는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접안료를 징수한다. 10톤 12시간당 12시간 단위로 청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항선은 10톤당 358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2시간 작업한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10톤당 358원을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 10을 나눠주면 계산이 되겠죠. 14만 톤 선박이 12시간 작업한다 하면 접안료, 선적 사용료가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12시간 이상 작업하죠. 12시간 이상 작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안료가 요것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그죠? 한 24시간 작업한다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2가 되겠죠. 실제로는 한 이 정도 되는 돈이 나올 겁니다. 접안료만 해도. 이 접안료는 그 청구하는 주체가 민자부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부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그 사용기간 동안은 그 민자부두에서 그 선박회사로 접안료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 임대부두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BPA에서 그 선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정박료. 저는 이제 묘박이라는 이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묘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박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묘박료 말고 제가 정박료라는 말을 하나 더 추가해 놨습니다. 자, 수역시설 중에 정박지 선류장에서
선류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징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외양소는 10톤 기준 12시간당 187원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원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톤 선박이 처음에 접안을 하지 못해서 12시간 대기하는 경우에 약 26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리고 도선료는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뭐 타리프가 없어서 제가 그냥 편의상 한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선료, 터그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마력수에 따라서 뭐 사용료가 좀 달라질 텐데, 그리고 뭐 한 척을 붙이느냐, 두 척을 붙이느냐, 선박의 입항 컨디션, 입출항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한 척이든 두 척이든 붙이는 척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선박의 줄잡이, 이것도 이제 톤수에 따라 다른데 대충 한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4만 톤 선박이 부산항에 12시간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작업을 마치고 나가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한 5,600만 원, 약 6천만 원 가까운 비용들이 나가네요. 그죠? 요거는 선박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그 터미널들, 개별 터미널에서 하역 작업하는 하역료가 발생하겠죠. 그죠? 하역료는 물량에 따라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물량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 화물료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것도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일종의 이제 접안료라고, 시설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키지라는 말하고 워피지는 실제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암벽 사용료라는 말인데, 암벽 사용료를 선박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 암벽 사용료를 화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 이건 또 찾아보니까 TU당 한 4,400원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개별 화주한테 일일이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가 그 일종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죠. 빌링 에이전트. 뭐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단 뭐 에이전트가 되겠죠. 빌링 에이전트로서 화주에게 받아서 이제 대납하는 그런 구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선박이 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뭐 항만산업협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선박이 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물 고정업, 라싱이라고 하죠. 라싱, 그 다음에 쇼링,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여기서는 아마 라싱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선, 우리 데크에 보면 컨테이너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라싱 기어로 전부 다 화물들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죠? 그런 화물 고정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선, 뭐 작은 배를 이용해서 항만 내에 뭐 일종의 뭐 항만 내에 뭐라 해야 되지? 뭐 택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통선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줄잡이업, 그 다음에 청수 공급업. 배에도 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에서 가지고 있는 물이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선박은 밸러스트를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밸러스트 워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청수 뭐 선원들이 취사하거나 그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레시 워터를 공급하는 그런 청수 공급업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쓰는데 뭐 사용할 그런 일체의 선용품들을 올리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업도 있고, 그리고 선박이 들어왔을 때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그런 컨테이너 수리업, 다양한 업종들이 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나의 다 비용이죠. 비용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선료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 도선사회, 각 항만의 도선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제 임의로 그냥 이런 비용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자료들을 보니까 화물 단위로 발생하는 그런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항만에 일하면은 선박들이 실제로 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박하고 관련된 비용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 자료 하나로 뭐 정리가 될 건 아니고요. 일단 처음으로 만들어 본 자료가 그 선박이 항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역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항만을 출항하기까지 이 선박 자체에 부과되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좀 대표적인 비용들만 이렇게 좀 추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입항료, 관제료, 접안료, 뭐 묘방료, 그리고 정방료. 공식적인 명칭은 정방료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선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항만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몇 가지를 봤지만 뭐 줄잡이업, 화물 고정업, 그 다음에 뭐 청수 공급업, 또 뭐 있었죠. 뭐 컨테이너 수리업, 뭐 이런 것까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발생합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저반료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그 임대부두잖아요. 임대부두라는 말이 시설, 뭐 하부구조, 그다음에 뭐 하부구조나 상부구조를 뭐 대부분 이제 그 정부에서 우리 세금으로 이제 다 짓기 때문에 부두에서도 저반료 같은 경우 청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부 이제 항만 시설도 민자부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민간 자본으로 이 부두 하부 시설을 이제 그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 기간 동안은 뭐 정부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그 사용자에게 저반료를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사에서 뭐 부두를 사용하면서 민자부두하고 임대부두하고 그 비용 청구의 주체 측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저반료가 되겠습니다. 저반료. 그래서 민자부두에서는 이 시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그 허가받은 사용 기간 동안은 저반료를 이제 민간에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사용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나머지 비용들과 동일하게 항만공사에서 뭐 선박회사로 청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반료에 있어서는 선박에 대한 저반료, 그러니까 암벽 사용료가 있죠. 선박에 대한 암벽 사용료가 있고요. 그리고 화물에 대한 암벽 사용료가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암벽 사용료는 와피지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선박회사가 빌링 에이전트로서 화주로부터 징수를 해서 대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런 비용들이 있다. 그리고 뭐 선사 내부적으로도 선박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용 구조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